ESG 위원장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텐데요.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님을 좌장으로 박대동 삼성화재 ESG위원회 위원장님, 김동재 대한항공 ESG위원회 위원장님, 오규택 KB금융지주 ESG위원회 위원장님, 유원무 풀무원 전략경영원 바른마음 경영실장님께서 패널로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자, 5분의 좌장 및 연자분들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림막이 있고 이제 청중과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스터 클래스 2번째 세션입니다. ES 위원장에게 듣는다 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4분의 현장 기업에서 ESG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4분을 모셨습니다. 삼성화재, 대한항공, KB금융지주, 풀무원 이렇게 4개의 회사의 ESG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거나 ESG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앞서서 ESG의 흐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지금부터는 각 기업이 ESG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실천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듣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한국 기업들이 ESG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저는 이제 ESG 자문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ESG 관련돼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선도 기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바람이 아마 곧 실현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4분에 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박대동 위원장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네,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네. 앉아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대동입니다. 지금 삼성화재 ESG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30여 년 동안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경제 금융정책을 담당했던 공직자 출신이고요. 19대 때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잠시 했었습니다. 지금 삼성화재에서 이사회 의장을 또 겸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옆에 계신 대한항공 김동재 ESG위원회 위원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재입니다. 현재 대한항공 이사회 ESG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규택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규택입니다. 저희 KB금융지주는 2020년부터 최초로 이사회 멤버 전원이 참여하는 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이사로서 ESG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현재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번에 이데일리 전략 포럼에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원무 풀무원 경영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앞에 세 분은 사회이사 하시면서 ESG 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데 저는 그렇진 않고 실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 기업에서 ESG 그리고 뭐 컴플라이언스 관련해서 저희 바른마음 경영실을 직접 맡고 있는 유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4개 회사에 4분을 모셨는데 우선 3분은 사회이사 겸 ESG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게 한국 지금 기업의 약간의 하나의 흐름인데 ESG 위원회를 별도로 꾸리고 대부분 그 총괄을 이제 사회이사에게 맡겨서 독립성과 추진력을 보장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풀무원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ESG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부터 ESG 경영을 해오셨던 곳이고 그래서 그 업무를 총괄하는 유원무 부사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4분을 귀하게 모셨고요. 이 4개 회사가 각각 다른 입장과 관점에서 ESG라는 시대의 흐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질문은 각 회사에서 ESG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를 우선 짧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뒤이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짧게 회사별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KB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저희 KB금융은 2020년도에는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서민 소상공인들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께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지원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ESG 중에서 특히 환경을 위한 기후변화 전략을 고도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환경 규제 강화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관심 증대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은 이에 가능한 빨리 적응하고 그리고 변화 속에서 기회 요인을 찾자 하는 게 KB금융 임원과 직원들의 일치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금융그룹 최초로 모든 계열사가 참여하는 탈석탄 금융선언을 하였고 중장기 로드맵인 KB 그린 웨이브 2030을 추진하여 ESG 투자 상품의 50조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국제금융협의체와 민간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TCFD에 가입해서 그 공관에 따라 공시를 강화하였고 올해에는 탄소외계 금융체에 가입하여 KB금융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 전체를 산출해서 소위 탄소의 발자국의 크기를 저희들이 쟀습니다. 그리고 SBTi에 가입해서 과학적 기반의 탄소 감축 목표를 정해서 저희들의 탄소 발자국의 크기를 점점 줄이려고 하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넷제로 은행 연합체에 가입해서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곧 선언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KB금융의 탄소 발자국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저희들의 중장기 목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비슷한 금융 기관인 이제 삼성화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ESG는 해외 디지털과 함께 삼성화재의 금년도 3대 전략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ESG 경영을 미래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지난해 11월에 선언한 탈석탄 금융 선언과 올해 3월 이사회 내부에 ESG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등의 활동들은 이러한 ESG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화재가 ESG 경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후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궁극적인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누적 3조 원 규모인 ESG 투자 규모도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청정 수처리 시설 등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ESG 채권에 대한 투자를 단계별로 확대하여 2030년 기준 누적 10조 원 이상의 투자 규모를 실현을 하고자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또한 ESG 실현을 위한 지배구조 체계의 확립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새로 설치된 ESG 위원회를 통해서 ESG 현안에 관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며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는데 내년 중에는 여성 사회이사를 선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 후보군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들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하여 상생 발전을 추구하고 전사적 차원에서 각 부문 ESG 원칙 수립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ESG 확산을 이루고자 합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금융기관들도 ESG에 이렇게 조응하는 것 같습니다. 풀무원 이야기를 다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중점 과제를 뭐 소개해달라 그래서 사실 어떤 이야기를 좀 해야 될까 뭐 많은 생각을 좀 했는데 ESG가 제일 중요한 게 진정성 있게 시행을 해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희 회사는 저희 회사의 존재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미션에 로아스라는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로아스는 그 라이프 스타일스 오브 헬스 앤 서스테이너빌리티의 이제 앞자를 딴 글자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풀먼에서 생각하는 로아스는 우리 고객, 저와 우리 고객의 건강 그리고 지구의 건강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식품 회사로서 할 수 있는 ESG에 대한 중점 과제가 뭐가 있을까? 저희 회사에서는 일단 그 육류 섭취를 위해서 우리 인류가 그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의 약 15% 정도. 그래서 오히려 그 저희 자동차 배기가스보다 더 많은 그런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식물성 지향, 플랜트 포워드 식물성 지향 식품을 개발해서 식품 회사로서 이런 제품을 저희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걸 중점 과제로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식물성 식품 지향을 위해서 그 많은 개발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그 대체육 개발이라든가 또 식물성을 통해서 저희가 육류를 섭취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단백질 섭취인데 육류를 통하는 것보다 식물성 재료를 통해서 그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물성에서 고단백 제품 개발해서 출시하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저희 그 탄수화물은 좀 적게 먹는 게 많은 그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두부면을 출시를 해서 그 밀가루로 만든 그 국수 면보다는 두부로 만든 면을 저희가 그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 시장에서도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0여 개 제품 정도를 출시해서 저희 식품 산업에서 이런 부분에선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여기 청중 중에서도 뭐 이제 고기를 안 드시는 분 요즘에 비건이라고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풀무원에서 저도 이 토론 전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식물성 지향식품, 그러니까 근데 콩고기랄지 뭐 이런 등등을 아마 예를 드시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비욘드 미트라는 미국 회사가 이 그런 이제 식물로 이제 고기를 대체하는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주식 가치가 수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시대에 풀무원다운 발빠른 전략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에서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은 그 업의 본질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업 자체가 사회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 올해 계속 이어지는데 코로나 사태에서 요즘 같은 경우 이제 백신 수송, 그다음에 교민 귀국, 그다음에 구호 물품 지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중점 추진하는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도 업이 굉장히 대기적으로
2 내지 3% 전체 온실가스의 업 전체가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급성을 인식하고 원래부터 하고 있었지만 친환경 고효율 항공기 도입, 그다음에 아직은 조금 어떻게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거로 예상은 되지만 바이오 항공유 도입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코로나로 가장 직격탄을 받은 업종 중에 하나가 항공업계인데 또 한편 이제 항공 운송의 이제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논의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굉장히 대한항공이 이렇게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제가 중점 사업이 뭔지를 여쭤보았는데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ESG 중에서 굉장히 이 환경에 관한 사업이 굉장히 많다. 아직 한국 기업은 이제 환경에 관한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사회나 지배구조 영역에서 한국 기업들이 더 분발하면 좋겠다라는 투자자들의 요구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은 아까 풀무원과 같은 제조업 혹은 실제로 항공이 기름으로 비행기가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친환경 항공유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은 환경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대한항공과는 달리 금융회사에서 이제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약간 보충적으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KB의 경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특히 이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그린 웨이브 2030에 대해서 약간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들은 KB금융은 제조업체가 아니고 서비스 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영업과 관련해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은 KB금융이 배출하는 전체 탄소 배출량의 0.5% 미만인 상황입니다. 95.5%가 누가 배출을 하느냐? 저희들이 거의 모든 산업에 자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저희 고객사고 풀몬도 저희 고객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저희들이 자금을 공급하다 보니까 풀몬이나 대한항공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 중에서 저희들이 공급한 자금 공급량만큼을 KB금융이 배출한 탄소 배출량으로 계산을 해야 해요. 소위 말하는 스코프 3, 우리는 금융 배출량이라고 합니다. 그 파트가 95.5%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저희들만 잘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고객사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같이 탄소 절감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한 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하려면 저희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금융 폴폴리오, 고객사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사가 탄소 배출량을 절감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관심을 가지게끔 하고 또 환경 평가를 해서 공시를 하게끔 하고 또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로 대출의 이자율을 적용을 해준다든지 적극적인 인게이지먼트를 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신규 투자하는 자금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기존 갈색 산업보다는 녹색 산업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20조 정도 이 녹색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폴폴리오를 앞으로 약 50조 규모까지 늘려서 우리나라에서 녹색 산업 발전, 기술 개발과 또 그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금융 산업 자체는 사실은 탄소 배출량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제 대출이나 뭐 여러 이제 금융 거래를 하는데 그런 공급망에서 관련 회사의 탄소 배출량까지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시겠다라는 게 되게 인상적입니다. 결국 금융이 뭔가 이 어떤 바꾸는 공급망 자체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 제조업인 풀무원은 혹시 뭐 환경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 외에 좀 보충해 주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저희 뭐 환경 관련해서 좀 뭐 기업 비즈니스보다는 뭐 저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그 연수원을 그 저희 괴산에 지금 갖고 있는데요. 저희 미션 체험관으로서 연수원을 갖고 있는데 패시브 하우스 공법을 도입을 해서 일반 그 건물의 약 10%에서 한 20% 정도 되는 에너지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석유를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고 여름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선선한 기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패시브 공법으로 좀 지었고요. 또 저희 기술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시설을 전체적으로 해서 또 패시브 공법을 도입해서 그 굉장한 그 에너지원을 좀 절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는 아직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공장하고 연구원은 갖고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뭐 본사 이런 거는 저희가 그 자체 자가 사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빌딩, 건물, 그리고 공장, 생산 시설 뭐 이런 측면에서 저희 그 환경을 생각하는 그 건축을 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모든 그 서플라이 체인상에서 저희가 생산을 한다거나 또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제품을 배송을 해야 되는 그 어떤 물류라든가,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포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22년 말까지는 포장재에 있어서는 100% 친환경 포장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현재도 뭐 대부분의 그 포장이 친환경적으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보완해서 22년 말까지는 친환경 포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게 물류에서도 정말 전기차를 전부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 전체 물류 시스템에서 그 부분은 지금 좀 심도 있게 내부에서 좀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서플라이 체인 전체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바이오로 환경이 이제 비즈니스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건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이 여러 회사들로부터 들어서 저희가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환경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ESG 중에서 우선 제가 그 다양성 이슈를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돼서 그 주권상장법인 2조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는 여성 이사가 의무적으로 한 명 이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독립성이 지배구조에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하고, 또 이런 젠더 이슈는 또 ESG 중에 S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는데, 요거 관련해서 뭐 제가 사전에 좀 들어보니까 대한항공이 굉장히 좀 이렇게 수치나 이런 면에서 놀라운 점이 있어서 먼저 대한항공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있기 전에부터 저희 사실 항공업에 보시면 알지만 고객들은 뭐 여성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보면은 저희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45%가 여성 직원입니다. 관리자에서도 38%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리고 또 사실 의사결정을 할 때 다양성이 중요하다라는 건 여러분들 뭐 너무도 잘 아시는 그런 사실이죠. 저희들이 계속 좋은 여성 사회자님을 모시기로 하다가 작년에 모셨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이사회에서의 토론 내용도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뭐 특정 한 명이 와서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게 뭐 꼭 ESG 아니더라도 좋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방향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KB나 삼성화재도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구분되어 있나요? 삼성화재도? 네, 그렇고 KB도 그러신가요? 삼성화재는 예, 구분되어 네네, 있습니다. 그것도 지배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희도 변화로 되어 그렇습니다. 있고, 네네. 대한항공도 그렇군요. 여성이사는 KB나 삼성화재도 두셨나요? 예. 네. 저희들은 사회이사가 KB금융지주에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여성 사회이사님이 현재 권선주, 최명희 이사님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이사회 구성의 30%를 네. 여성 인원으로 예, 하고 두 있습니다. 명이면 보통은 지금 한 분씩만 두는 추세인데 그래도 꽤 많은 편이네요. 삼성화재는 어떻습니까? 예, 아까 모두에 한번 잠깐 말씀 올린 것처럼 내년도에 네. 예, 여성 임원을 네. 지금 네, 그러시군요. 예, 모시려고 하고 지금 있고요. 나스닥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여성이사 한 명만 법률상 의무화되어 있는데 나스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다양성 이사 제도라는 것을 이제 강행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한답니다. 첫 번째는 여성 정체성을 가진 이사를 한 명 둬야 되고, 이게 저도 약간 이게 놀라웠는데 여성 이사가 아니고요, 그냥 여성 정체성을 가진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트랜스젠더 또 이제 여성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수자를 대표하는 이사를 둬야 된다. 흑인이랄지 동양인이랄지 뭐 성소수자 아니면은 뭐 장애인 이런 걸 대변하는 이사를 둬야 된다라고 하고, 이 다양성 이사를 갖추지 않으면 나스닥에서 퇴출을 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놀라웠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벌써 여성 이사 도입을 포함해서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다음 이슈로 이제 사회 이슈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인권 경영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유럽에서는 아까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에서의 인권 영향 평가를 심지어 의무화하는 그런 법안이 이제 채택이 되기도 했고 굉장히 커다란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이 삼성화재는 혹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유엔 인권위원회 세계 인권 선언이 제시하는 인권 보호, 인권 존중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토대로 세부적인 인권 정책을 제정했고 근본 발간한 통합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삼성화재 인권 정책은 임직원, 고객, 협력사, 인권 취약 계층 등 이해 관계자별로 인권 원칙을 기술하고 인권과 관련한 리스크를 분석한 이후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임직원과 관련된 대표적인 인권 리스크는 임직원 인권 침해, 임산부 및 장애인, 임직원 보호 조치, 산업안전 보건의 확보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회사는 고충 처리 시스템과 내부 고발 제도, 임직원 건강 검진 및 마음 건강 검진 시행, 모성 보호 전담 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관련 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회사는 정기적으로 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보험 관련 분쟁 처리를 위해 고객권익 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성화재는 인권 취약 계층을 위하여 외국인 전용 콜센터, 감정 노동자 보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 경영 강화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제정된 인권 정책의 내용을 협력 업체와 파트너사와도 공유해서 상생을 실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 네. 사실은 굉장히 섬세하고 다양한 예컨대 감정 노동자를 위한 보호 제도랄지 뭐 외국인 전용 콜센터랄지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좀 놀라웠고요. 다양한 소수자들을 고려한 이런 것도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에서도 인권 경영 관련해서 네, 어떤 네, 네. 네. 사실 저희는 원래 그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특히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원래부터 이런 쪽이 좀 강한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연스럽게 이런 쪽에 대한 이슈에 원래 조금 많은 생각들을 해 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거를 언제나 좀 높은 수준으로 그렇게 유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고객들이 실제 받는 서비스의 경험은 어느 한 회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컨대 여러분들이 공항에서 그 수화물을 찾는다 뭐 이런 것들은 저희들 협력회사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기내식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만 잘해서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전체 협력사들에도 똑같은 그런 인권에 관한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이제 얘기를 해오고 있다가 요즘 이제 ESG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연스러운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다 서로 약속도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시간 관계상 뭐 다른 회사는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까 삼성화재에서는 인권 영향 평가를 앞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미 인권 영향 평가를 하신 기업이 있으신가요? KB는 어디 은행에서 아니면 지주 전체 지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주에서 예, 인권 예. 영향 평가를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급망 저희들의 공급망 전체에 공급망까지도. 대한 인권 영향을 평가를 네. 하고 또 네. 저희 내부에서 인권 선언문을 네. 만들어 가지고 작성을 해서 네. 인권 의식을 고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풀무원은 어떠신가요?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아예 인간 존중 경영팀이라 그래갖고요. 네. 인권 경영, 인권 존중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전담적으로 전담하는 부서가 있고 내부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저희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이 공급망 인권 영향 평가를 자기 회사뿐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도 공급망 인권 영향 평가를 할 것을 의무화해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럽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이제 비상임 인권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 경영 얘기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주로 공기업들을 제외하고 사기업에서는 관심들이 없다가 최근 이렇게 사실은 인권이라는 게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흐름인데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앞섭니다. 네. 다른 뭐 이제 여러 이슈에 대해서도 더 들어보면 좋겠는데 일단 이 정도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ESG 관련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담이 큽니다. 아까 환경 관련해서도 예컨대 탄소 중립 선언을 한 지금 회사도 있으시고 뭐 탈석탄 금융 뭐 TCFD 가입 뭐 이런 거를 하기도 했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 뭐 친환경 항공유 막 이런 거를 하시려면 사실은 그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ESG가 한편으로는 뭐 시장의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규제화되고 있고 그래서 되게 큰 부담 이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규제다라는 사실은 목소리도 현장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에 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거는 4개 회사 얘기를 다 들어보고 싶습니다. 삼성화재부터 하실까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ESG 이제 경영 기준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이제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투자자와 고객들이 기후 변화와 관련한 기업의 그 대응 현황에 대한 정부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겠죠.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해관계자들 요구 때문이기도 하지만 ESG 관련 기업의 공시 의무화를 점차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기업에게 규제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죠. 다양한 ESG 관련 평가에서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이에 대응하는 기업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동일한 기업의 상황에 대하여 다른 평가가 이제 내려질 수도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이미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 ESG 경영을 변화된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사회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의 관점으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의 ESG 관련 요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오히려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신뢰도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에서 기업의 ESG 역량을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ESG 역량을 키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ESG 경영 확대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녹색 인프라, 재생에너지 등 ESG 투자가 점차 확대 추세에 있고 사회적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 발굴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사회적 보험 상품의 개발 역시 기회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해 네네네. 주시죠. 재밌는 사례를 하나 좀 저희들 경험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제 비행기가 이제 소위 퇴역을 한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23년 정도 비행기를 운행을 하다가 보잉 777을 이제 이를테면 좀 퇴역을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 거기 그 비행기에서 나온 이 조각들을 활용해서 네임 태그 같은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마일리지 몰에 올렸더니 뭐 하루 만에 완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느낀 거는 뭐냐면은 확실히 사회가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 생각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더구나 업의 본질이 그렇듯이 지속 가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은 너무도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작년에 발간된 그룹 오브 30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약 100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런 인식하에서 이번 영국에서 열렸던 우리 문 대통령도 참여했죠. 이 G7 회의에서 선진국 정상들이 모여서 앞으로 40조 달러 인프라 투자를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공적 자금이 기후변화에 투입이 되게 되면은 기후변화, 지금 IT처럼 기후변화 관련된 분야의 기술 혁신이 굉장히 빨라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기후변화에 관계된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에 입각한 수출 기반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후 변화는 기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된 수출 시장인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탄소세나 탄소 국경세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망 관리에서 이 탄소 배출량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은 오히려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체 연기금 자산운용사도 투자 의사결정에 ESG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ESG가 기업의 성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기후변화 관계 때문에 ESG는 간접적인 요인이 아니라 기업의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인식이 주된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지금도 낮은 탄소세지만 앞으로 이 탄소세가 큰 수준으로 올
증가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신용평가에도 영향을 주게 될 거고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빨리 기후 변화에 대한 환경 평가를 하고 그 분야에 대한 공시 활동을 통해서 이해관계자에게 관계된 정보를 알린다면은 자기들의 조달 비용도 낮출 수도 있고 또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돼서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풀무원에서 마지막으로. ESG가 규제인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그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ESG 포럼이 있어서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 2020년 ESG 관련 법안이 150여 건이 발의가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뭐 ESG 관련 법규가 그렇게 많이 발의가 됐을까? 그렇다면 이게 규제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이제 ESG라는 게 뭐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뭐 그 인권에 관한 문제, 뭐 사회 문제 뭐 이렇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대한 개정 내용도 뭐 ESG 관련 법안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환경에 대한 법안, 뭐 당연히 뭐 ESG 관련 법안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뭐 115건이라 그랬는데 150여 건이 넘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니까 아마 앞으로는 그 저희 모든 기업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좀 규제적인 차원이 좀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고 반대로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도를 보니까 중학생 한 명하고 고등학생 한 명이었는데요. 나의 식판은 채식을 원한다라는 그 제목으로 그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러니까 학교 급식을 보면 대부분이 그 이 두 학생은 그 비건을 실천하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교 급식판에는 사실 뭐 밥하고 김치 말고는 먹을 게 없다는 거죠. 비건 활동을 위해서는. 그래서 국가인권위에다가 지금 진정을 제출한 상태다. 학교 급식판이 이제 국가인권위까지 진정이 나간 걸로 봐서는 이게 규제라기보다는 우리 밀레니얼 세대, 새로운 세대의 어떤 요구 사항이다. 그러면 이게 기업에서 규제로 볼 것은 아니고 이거를 사회의 요구, 새로운 요구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서 다뤄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분 다 공통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회의 요소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방송도 되고 공개적인 자리라서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네. 아까 지금 풀무원 실장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군인 중에 한 명이 자기는 비건인데 이제 군대에서 이제 채식 식단이 배려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어요. 그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사건을 담당하는 위원회 위원이었는데 깜짝 놀랐던 게 국방부에서 이제 저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채식 식단을 고려하겠다라고 이제 먼저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아까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의 변화가 이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이 결국 ESG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아까 뭐 여러 규제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는 약간 돌발 질문입니다. 원래 없던 질문인데 사실 아까 법도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근데 혹시 기업 입장에서 국회나 정부의 ESG 규제와 관련해서 혹시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ESG 경영이라는 것이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뿐인 지구를 기후변화 위기에서 구해야 된다는 절박감과 다양해지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표출된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소위 착한 소비,
수요자 중심의 자본주의로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뭐 이런 흐름에서 이게 나온 하나의 대세 흐름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아까 그 단기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의 설정이라든지 이 기업들이 잘 적응해 갈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설정 같은 것이 굉장히 필요하는데 단순히 규제적 측면이 아니라 이런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방안을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탈수탄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등 무조건 이 ESG 경영하면 규제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사고에서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유도를 해가는 그런 제도적인 노력이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건의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대한항공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이제 네. 저희 박대동 위원장님과 비슷하게 최근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있는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경제 위기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사회계층, 이 젊은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취업이 어려워지고 또 자산 가격 상승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반면에 이 재정 지출을 한다고 하는데 미래 세대의 부담만 커지는 게 아니냐 하는 피해 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현 세대가 기후 변화 노력을 소홀히 하고 그 결과로 경제 위기가 향후에 발생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중단이 된다면은 차세대 불만은 훨씬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세대가 빨리 기후 변화의 위기를 인식하고 그 완화하는 노력을 가장 빠른 시점에 시행을 하면서 녹색 산업을 육성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해내는 게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포용적인 성장 방안이라는 비전을 젊은 세대에게 빨리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세대 간의 갈등이 완화가 되고 사회적 통합에도 굉장히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 금융 또는 지속 가능 성장에 대한 교육을 젊은 세대에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대한항공에서도 뭐 항공유나 이런 거 관련해서 혹시 네, 뭐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들에 저도 이제 다 동의를 하는데 이제 저희 업하고 좀 특성 관련되는 거는 또 우리 업만이 아니라 그냥 에너지 업계와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컨대 바이오 항공유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좀 뭐 제도적인 이런 이를테면은 좀 지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ESG는 물론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뭐 특히 EU를 필두로 최근 바이든 정부도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규제와 제도화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근본적으로 ESG는 시장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은 이 법과 제도로 바꿀 수 있는 것보다 시장이 바꿀 수 있는 게 훨씬 더 크고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여성 이사 한국은 법으로 만들어서 한 명씩 두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일본의 공적연금이랄지 아니면은 한국의 국민연금도 그런 검토를 하고 있고 미국의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워먼 인덱스라는 걸 만들어서 여성 비율 기업에 뭐 여성 임원 비율 뭐 채용 시 여성 비율 이런 것을 보고 투자를 할 때 가점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은 여성 이사 한 명 뽑는 거는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여성 임원 비율을 한꺼번에 늘리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오히려 시장의 요구는 더 근본적이고 더 이제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게 훨씬 더 파워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은 규제 이전에 생태계를 만드는 일 그리고 그런 지원을 잘 하는 것 이런 기준을 잘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수순인데 제가 그냥 돌발 퀴즈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한국 기업의 ESG 수준을 여기 나오신 위원장님들이 점수로 따진다면 100점 만점에서부터 0점부터
뭐 본인 회사가 아니라 한국 대기업 특히 상장된 대기업이 ESG 수준이 몇 점 정도 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대동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합격점을 드리기는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분명한 것은 추세적으로 굉장히 가속화되어 있고 전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수는 급속히 올라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 위원장님. 네, 뭐 점수라기보다도 학점으로 얘기한다면은 네. 글쎄요, 지금 상당히 잠재력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게 지속돼야 되는데 관심도가 엄청나게 빨리.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런 포럼을 통해서 이게 일시적인 토픽이 아니다. 이런 거를 계속 리인포스만 해주고 전체적인 그리고 사실은 보면은 이게 결국은 자본주의가 진화하면서 나오는 결국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인 지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게 뭐랄까 좀 분명한 인식을 같이 하는 것만 좀 된다면 학점으로 몇 점인가요?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는 그래도 B 플러스는 되지 않을까? B 플러스요. 네. 상당히 후하게 주셨네요. 네.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안에서 보다 보면은 평가가 좀 낮은 면이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IMF 경제 위기를 경험한 이후로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포용적 성장, 동반 성장,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움직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디스나 그러니까 국가 신용 평가를 할 뿐만이 아니라 ESG 평가를 국가별로도 하는데 그 평가에 의하면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선진국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자본의 흐름이 굉장히 빠른 금융기관, 저희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가 발행하는 지속가능 지수에도 KB금융은 항상 지수 종목으로 포함된 걸. 그래서 오기특 위원장이 생각하시는 한국 기업 대기업의 ESG 점수는 굉장히 높은데 하나 미흡한 분야는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환경 분야입니다. 네. 국제기구나 또는 국제 NGO들이 한국을 볼 때 기후 악당이라고 말할 정도로 평가가 별로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량 규모로 보면 세계 8번째로 많은데 계속 탄소 배출량이 증가되고 있어요. 목표는 설정했지만은 실제는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절감 노력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서 기후 악당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우리가 많이 이 분야에서 네, 의식을 알겠습니다. 바꾸면은 유모 실장님은 점수만 짧게 말씀해 주시죠. 짧게요. 네.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B 플러스. 저희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거 뭐 CSR부터 시작해서 뭐 CSV 쭉 거쳐와서 이제 현재 뭐 ESG에 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의견에 동의해서 B 플러스 정도의 체력은 되지 않나. 네. 저희 풀무원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그러신가요? 저는 사실은 B 마이너스, 뭐 C 플러스 이렇게 생각했는데 되게 하여튼 희망이나 현재 잠재력이나 이런 거는 정말로 되게 높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와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냥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ESG의 흐름이 어떤 일시적인 유행일 것인지 아니면 뭔가 기업의 프레임을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ESG와 관련해서 그냥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 위원장님부터.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ESG 경영이라는 것은 글로벌 이슈고 또 하나의 대세의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저희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예컨대 글로벌 흐름에 더 민감하게 대응을 해서 우리 국내 보험사 중에 유일하게 환경 경영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경영 시스템의 국제 인정을 동시에 취득을 했고 매년 인정 갱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한다면 전체적인 이 자본주의가 과거에 재무적 성과를 위주로 한 주주 중심에서 비재무적 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변해가는 소위 착한 소비를 지향하는 이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재 대한항공위원장님. 네, 저는 단연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이제 진화해서 전개되는 지금 이 ESG라고 얘기되고 있는 이 자본주의에서는 한국 자본주의가 그 다음 단계로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오히려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규택 KB금융지주.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200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글로벌 금융 위기에, 코로나 금융 위기에,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기후 변화 위기 등 굉장히 다양한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것처럼 기업들도 사회적 존재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위기도 금융기관의 이기주의에서 나왔고, 또 코로나 위기에서도 자기가 좋다고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하면은 피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회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고, 또 기후 변화도 우리가 탄소 배출을 마음대로 하면은 결과적으로 기후가 올라가죠. 모든 인류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해를 고려해서 우리가 기후 변화 위기를 극복하지 않은 게 이 사회성이 증가되는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후 변화는 지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박대동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지구가 불타고 있다는 인식이 최근에 확산되고 있고, 이런 기후 변화 문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에 특히 올해부터는 각국의 정부, 국제기구, 규제기구, 민간 부분, 민간 금융 부분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MZ 세대들이 이런 사회적 책임, 기후변화 문제에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 KB금융도 이런 추세에 부응해서 지속가능 성장을 하는 기업처럼 저희 금융기관은 지속가능 금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후변화나 코로나 위기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금융기관은 먼저 자기 자신의 건전성을 지켜서 금융위기로 비화되는 것을 막아야만이 금융중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의 건전성을 막아서 금융위기를 방지하고, 둘째는 자금 공급이라는 본연의 금융 역할을 통해서 실물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이 금융기관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 금융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원무 실장님 마지막으로. 예, 이제 기업의 목적이 과거처럼 이제 어떤 단순하게 이익 창출에만 국한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기업의 목적에는 분명히 이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 분명히 공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저희 김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업의 특성에 맞춰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ESG 활동을 해나가는 게 기업의 가치도 제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기업이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기업의 어떤 자연적인 지속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편으로서 ESG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4개의 기업으로부터 ESG 경영의 현황과 그리고 과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었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으면 좀 아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도 많았고 구체적으로 좀 되게 호기심이 생기는 그런 아젠다들이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자세한 얘기를 듣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청중들께도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들으신 것처럼 한국의 이제 기업들이 ESG 경영과 관련해서 진정성 있게 이제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이것을 하나의 자본주의의 대전환의 하나의 흐름으로 봐서
이제 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게다가 이런 것이 결국은 아까 기후 변화도 말씀하셨고 사회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결국 세상을 좋게 만드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가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자세히 그 기업의 여러 현황들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청중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